이 월드컵이 한 번 있는 4년마다 참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월드컵 이 축구 하나 경기 바라보려고 밤잠을 설치시면서 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같이 자기 나라를 또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뭐 다른 나라가 이겼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웃 나라가 이기면 또 속상해하고 뭐 이런 그 심리 상태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영국이 프랑스한테 졌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 했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처럼 이렇게 안 좋은 민족 감정이 있다 보니까 총을 안 든 전쟁이 월드컵이라는 표현도 있죠. 월드컵이 그런 면에서 애국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 이제 뭉쳐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재밌기도 했고 우리나라 팀이 되게 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왠지 저 자꾸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특히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받고 또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요. 소니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이제 그 애칭이에요. 예, 소니를 보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16강을 딱 진출하게 된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가 딱 끝날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울죠. 예,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쁜데 왜 저렇게 애절하게 통곡을 할까? 저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면 저럴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막 같이 막 너무나 울었습니다. 진짜 얼굴에 이 부상을 입은 거를 무릅쓰고 저렇게 뛰면서 또 주장 완장을 팔에 끼고 뛰는 모습이 그 부담이 얼마나 컸길래 저걸 이뤘을 때 저렇게까지 통곡을 할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한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지금 끝나자마자 이걸 집어 던지잖아요. 얼굴에 있던 이걸 집어 던지잖아요. 예, 보셨겠지만 저는 이 선수가 땅을 막 손바닥으로 치는데 손 부러질까 봐 걱정했어요. 진짜 얼마나 세게 치는지 이 선수가. 근데 옆에 보면 여기에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2년여 전에 썼던 에세이 책이에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자서전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느낀 점과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을 정리를 해서 제가 소니를 보면서 생각한 것들이란 이름으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이게 우루과이전에서 첫 이제 월드컵 경기에서 아무리 얼굴에 이렇게 부상을 입은 선수라고 하지만 상대방 팀 입장에서는 봐줄 수 없잖아요. 예, 아무리 이 선수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가 이겨야 되고 이 사람이 워낙 또 공격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 이 선수를 안 막으면 자기네가 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선수가 몸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발목에 있는 저 양말이 찢어질 정도의 태클과 그런 어떤 압박과 이런 거가 이루어졌었죠. 신발만 벗겨진 게 아니라 양말도 벗겨지고 넘어지면서 손을 삐고요. 예. 그러면서 얼굴에는 저렇게 저 까만 걸 저거 쓰고 있고요. 진짜 저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다고 그 뛰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진심으로 느껴졌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장면들 보셨죠? 경기가 끝나면 상대방 선수들이 와갖고 손흥민 선수를 찾아요. 우루과이전 때 모든 우루과이 선수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랑 악수를 하고 얼싸안고 이거 부상 부분 괜찮냐고. 이 선수는 왜냐면은 토트넘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동료 또 팀이기도 하니까 더 애착을 갖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 다음에 가나전도 그래요. 가나전에 우리가 져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가나 선수가 와갖고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나 감독이 와서 안아주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가나 감독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처음 독일에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을 때 그때 코치셨습니다. 예, 은사죠. 그러니까 옛날 은사. 더더욱 자기 제자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 인맥도 되게 넓어. 인맥이 월드 클래스야. 그다음에 포르투갈전에서 자기네가 졌잖아요. 포르투갈이. 그럼 얼른 나갈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승리를 축하해주고 손흥민 선수 이 다친 부분 괜찮냐고 얘기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인성이 좋길래 이렇게 어느 브라질까지도 이렇게 와서 그러잖아요. 물론 이 히살리송은 물론 같은 동료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살리송은 개인적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워낙 존경해서 고의로 토트넘으로 작년에 이적한 선수예요. 예, 손흥민과 같이 뛰고 싶어서 세계 랭킹 1위의 브라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존경해서 소속팀에 가서 이적을 해서 뛸 정도의 존경을 받는 선수라는 거를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제가 아주 눈으로 확실히 느꼈었던 겁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나우두까지도 이렇게 와서 먼저 악수를 청할 정도의 호나우두 동등한 수준의 그런 인정을 받는 선수가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이 포르투갈의 7번 호나우는 조금 인성 논란이 있었죠. 좀 오히려 더 손흥민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등번호 똑같이 7번인데요. 제가 이 손흥민 선수를 좀 알아보려고 이 책을 좀 구해서 읽었고요. 이 책이 2020년도 에디션은 표지가 이렇고 오리지널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진, 이 배트맨처럼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종주국인 BBC, 영국의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활약상을 보고 이건 너무나 정말 감동적이고 고국을 위해서 이렇게 부상을 무릅쓰고 뛰는 이 선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배트맨으로 영웅시해서 표현한 그 포스터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외신에서 만든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언제 축구를 처음 시작했나 알아봤더니만 9살 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9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손흥민이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아버님이 이제 손흥정님이신데 그분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이제 그분의 둘째 아들인데 이 친구가 축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손흥정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흥민이니까 민아, 너 축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축구를 하려면 그것도 잘하려면 정말 힘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바깥 세상은 춥다. 몹시 춥다 못해 몹시 시릴 정도다. 그래서 너 할래?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 알아듣죠. 사실 이게 춥다 시리다를 뭐 어떻게 알아요. 자서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시에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이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손흥민은 하겠다고 말을 하고요. 이제 아버님의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자식의 꿈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에 이제 그 각오를 하시는 거죠. 우리 손흥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겠다고 한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윙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지션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주장이죠. 그 다음에 EPL이라고 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선수를 하고 있고요. 21년, 22년 시즌 득점 왕이고요. 연봉이 165억인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주급으로 받는데요. 유럽에서는 일주일에 3억을 받는답니다. 일주일에 3억을. 아마도 프리미어리그가 일주일에 한 경기에 두 경기를 아마 뛸 거예요. 한두 경기. 그렇게 뛰면서 이 정도 받을 정도의 몸값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결과만 보면 그거 잘 살고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뭐 어떻게 했는데 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리프팅만 6년을 했대요. 리프팅만 6년. 왜냐하면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 축구부 있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부 애들은 보통 수업도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축구했잖아요. 근데 그 축구부 생활을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1년밖에 안 했습니다. 축구부 생활 안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지금 최고 선수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선수랑 이 살아온 그게 틀려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뭐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제 모죽이라 그러죠. 대나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죽순이 만 5년까지는 겉으로 봐서는 안 큽니다. 안 크고 있다가 갑자기 5년째 되는 그 어느 날 4월에 갑자기 하루에 1m 정도씩 80cm 하루에 1m씩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퀀텀 리프라 그러거든요. 대나무의 성장 그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갑자기 퓨 올라가는 이제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리는데 그렇다면 4년 동안 이 모죽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만 땅 밑에서 수십 미터가 잔뿌리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쭉 뻗어나간 그 수십 미터의 잔뿌리에서 5년째 되는 날에는 한꺼번에 자양분을 확 빨아들이면서 하루에 100cm, 그러니까 1m씩 하루에 자란다는 거죠. 바로 손흥민의 지금의 모습은 그 아까 말씀드린 6년간의 그 리프팅만 했던 기본기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비유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리프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손정 아버님께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저 아버님은 참 그냥 아들님이 저기 연습만 시켰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버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들이 손흥민이가 매일같이 이 연습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장 바닥을 정리를 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오면 빨리 눈을 치워줘야
이거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치웠고, 돌이 있으면 내가 다치니까 돌을 없애고, 그리고 이 공도 항상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주워다 줬지 자식이 죽게 하질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축구 선수는 축구에 필요한 근육만 키워야지 그 외 근육을 쓰다가는 잘못하면 안 좋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님이 다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습만 보면 아버님이 좀 근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행복한 꼴보이라고. 자식의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아버님이 헌신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님은 오른발잡이셨는데 물론 손흥민도 오른발잡이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현역 생활을 하실 때 양발을 못 쓰니까 왼발에 찬스가 와도 슛을 할 수가 없었대요. 다시 오른발을 갖다 놔야 슛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흥민이한테는 양발을 다 쓰게 해주려고 어릴 때부터 양말도 왼발 먼저 신게 하고 계단을 올라도 왼발을 먼저 오르게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양발을 다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딱 3가지만 기본기 훈련을 했대요. 트래핑, 공이 날라오면 받아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 2번째는 패싱, 그 다음에 3번째는 리프팅, 공을 계속 땅에 안 떨어뜨리고 발에서 계속 갖고 노는, 이거를 무려 6년간을 계속했다. 그러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년이면 몇 살이죠? 중학교 2학년이 되겠죠. 심지어 발에서 공을 안 떨어뜨리면서 운동장을 3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형이랑 같이 그걸 경쟁을 했대요. 누가 먼저 도나. 사실 손흥민은 축구 선수지만 어릴 때는 축구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리프팅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죠. 선수 생활 안 했으니까, 축구부 생활 안 했으니까요. 드디어 16살이 되는 해에 그때부터 축구부에 가입을 합니다. 바로 중3 때, 중3 때 축구부에 처음 가입을 하게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손흥정 그 아버님께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장도 손흥민이가 이제 이 축구장을 만든 겁니다. 손흥민이는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 흙바닥에서 돌 치워가면서 운동을 했지만 지금의 유소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도 손흥민이가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만들어놓은 시범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도 하루에 3-4시간씩 리프팅을 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을 키웠던 그 방법으로. 슈팅을 배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리프팅만 했으니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친구가 사는 곳이 춘천이었대요. 강원도 춘천. 그런데 그 집이 가난해서 뭐 게임기 같은 거 살 여력도 없었고 심지어 텔레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디다스에서 행사를 했대요. 캐논슛, 누가 제일 공을 빠르게 차냐, 스피드건을 쏴가지고 빠르게 차는 선수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받으려고 손흥민이가 아빠한테 그 자리에서 슛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딱 한 번 원포인트 레슨, 이게 지지발이 이렇게 차는 거야 하고 하나 배운 다음에 가서 바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슛 연습을 안 했더라도 기본기가 튼튼하니까 그 원포인트 레슨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찰 수 있었다는 게 느껴졌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임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게 돼서 어머님이 동네에서 조그만 중고 테레비를 그때 처음 구해왔다고 합니다. 2학년 때까지는 훈련만 했고요. 중3 때는 이제 원주에 있는, 춘천이 아닙니다. 원주에 있는 육민관 중학교로 원정 이제 중학교로 보냅니다. 왜? 다니고 있던 춘천에는 축구부가 없었대요. 춘천에서 원주까지 유학을 보낸 거죠. 축구부에 들게 하려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엘리트 축구부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선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때 국가대표 그 유소년 감독이셨던 송경섭 감독님이 이 친구를 15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불러서 국가대표까지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육민강 중학교 나와서는 명문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전학을 했대요. 동북중으로 전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3개 다닌 거예요. 예. 맹모 삼천지교처럼 손부 삼천지교란 말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 이 엘리트 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님이 엘리트 축구를 되게 싫어하고 축구연맹을 되게 싫어했대요. 왜 그러냐면 축구협회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실적 쌓으려고 무리해서 어린 학생들을 혹사시켜서 선수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바로 자기 본인 얘기입니다. 자기 본인 얘기. 자기 본인이 어릴 때 그렇게 혹사가 돼가지고 사실 프로축구 딱 1년 뛰고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아버님이 얼른 이 손흥민을 불러서 파주로 보냅니다. 파주 국가대표 선수촌이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독일과 영국과 이런 데서 스카우터들이 와서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를 지켜보고 거기서 일부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 유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6년째 있었는데 그 전까지 5년 차까지는 축구협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다가 유럽에 보냈어. 그랬더니만 그 오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대로 유럽 축구에 적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6회째는 독일에서 직접 와서 뽑아간 거예요. 그 친구. 그래서 손흥정 아버님께서 손흥민이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이번엔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직접 스카우트 해가니까. 그러니까 너 가면 이번엔 된다. 사실 이 말이 뒤에 뭐가 숨어 있었죠? 예전에 오기까지는 축구협회에다가 소위 말해서 뭔가 로비를 한 학생들 위주로 보냈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실력 위주가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실력을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바로 독일로 스카웃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7일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1년만 늦게 갔어도 아마 지금의 손흥민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란 말이 나왔던 거고요. 동북고에 가자마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독일로 가게 되니까 거기서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한국으로.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 꿈이 유럽에서 뛰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을 칩니다. 동북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예, 자퇴를 하고 독일로 가게 돼요. 그때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나, 너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단다. 너가 진짜 가고 싶었던 거는 그 유럽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되는 것이 꿈이었잖아. 그러면 지금 너는 그 유럽의 영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넌 독일로 간 거니까 너의 꿈꾸던 곳에 옆 동네에 간 것뿐이잖니. 그러니까 벌써 자만하면 안 돼. 행복하게 거기서 축구를 해서 꼭 너의 꿈을 이뤄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 친구가 독일에서 열심히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서 독일의 함부르크 측에서 1년 끝난 다음에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근데 아직 19세가 안 됐으니까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소년 계약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유소년 계약을 하려면 이 친구가 학생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생 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카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한 몇 개월 동안 반년 정도 이어졌고요. 그때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잠깐 나라에 불려서 국가대표 경기도 좀 뛰고 그런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진짜로 이 프로축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무적, 그러니까 아무 소속이 안 되는 상황으로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유소년 그 학생 그 비자를 받으려고 독일 그 대사관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었대요. 아침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3번이 바뀌더래요.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근데 그분이 같은 말 또 물어보고 너 이거 안 되겠는데 서로 더 갖고 와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퇴근 시간 다 돼서 온 그 담당 직원이 베트남계 아주머니셨대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트남 그분이 마지막 퇴근 시간 직전에 이렇게 훈계 말씀을 해주면서 그 도장을 마지막에 극적으로 찍어줬대요, 비자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바로 계약을 맺고 유소년 축구 함부르크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 베트남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또 지금의 손흥민이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성부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흥민 집안이 정말 가난했던 집안이고 아까 텔레비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손흥민 이 선생님도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돈이 없어서 축구를 시작할 때 맨발로 했대요. 축구화를 못 사서. 네,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막노동도 많이 하셨고 운동 트레이너 뭐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 해요. 검소함만으로 집안을 가장으로서 끌어오던 이 분이 아들이 독일에 가니 그걸 도와주려고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팔고 결국 어머니 아버님도 독일에 가십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수촌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 앞에 제일 가까운 호텔을 잡으시는데 그 호텔이 마리 호텔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여인숙 정도 수준인 거고요. 거기서 아침을 조식이 나와서 아침은 먹지만 점심 저녁은 돈이 없어서 굶으신 거예요. 굶으시면서 그러면서 뭘 하셔? 아버님께서는 이 아들을 제대로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인 코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선수 훈련 외의 시간에는 개인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근육 만들어주는 개인 트레이닝을.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던 호텔에서 거기 훈련소까지가 차로 한 5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차가 돈이 없어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 다른 지인분의 차를 빌려서
그렇게 매일같이 거기서 어디 뭐 카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청하는 쐬면서 밖에서 6시간 동안 자식의 훈련을 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손흥민이 그냥 함부르크 그 시스템만 갖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게 아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성장기잖아요. 18세.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이제 성장기에 이 아버님이 원래 또 개인 트레이닝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날 훈련한 그 훈련 외에 근육이 어떤 상태일 거니까 그걸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는 그 짐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나머지 근육을 또 다 훈련을 시켜주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이랬던 겁니다. PT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옆에서 숫자만 세잖아요. 10개, 3개 더, 뭐 5개 더 이러면서 막 시키잖아요. 근데 손흥정 우리 그 아버님은 손흥민 선수를 시켜놓고 자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옆에서 하고 있어요. 더 잘하시는 거야 막.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꾀를 못 부려.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5, 6년 동안 18세부터 23세까지 외국에서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추우나 겨우나 그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이제 유소년 팀에서 이제 프로리그로 올라오게 되고 16살이 넘어서 그 다음에 함부르크에서 이제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갈 기회가 옵니다. 1군 경기에서 올라갈 바로 그 전 경기에서 골을 넣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뛰는데 그때 갑자기 다른 선수랑 부딪혀서 쓰러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봤더니만 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내일부터 1군인데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1군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때 모습입니다. 지금 깁스한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동료들이 1군 선배들이 이 친구를 오히려 다독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기다릴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 말에 이 친구가 너무 북받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19살 때 일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함부르크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1군, 19살짜리 애가 1군에서 발 다 나은 다음에 나가서 첫 골을 넣어요. 첫 골을 넣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그 식당 아주머니들도 너무나 신기하게 쳐다봤대요. 막 축하해주고. 그런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최연소 막 1군 골이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그날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이 말을 합니다. 흥민아, 축구 선수한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한 골 넣었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은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거야. 하고서 손흥민 선수의 숙소에 있는 노트북을 뺏어서 아버님이 가져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날을 기억을 한대요. 정말 그러고 싶었대요. 노트북 켜고 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우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걸 못해서 되게 사실은 속상했었다라고 회상을 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그 노트북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느님, 흥민이가 오늘 하루만 기억상실증 되게 해주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님? 진짜 하루 정도는 그 첫 골 넣었는데 보게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선수가 교만해서 선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상실증 걸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친구가 또 독일에 유명해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또 국가대표에서 불러서 막내로서 아시안컵 경기도 나가고 월드컵 예선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발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친구가 몸무게가 4kg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으면서 긴장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는데 국가대표 선수 탁출되니까는 뭐 아버님이 따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던 선배들과 뛰다 보니까는 또 거의 응석도 부리고 워낙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음식이. 그래서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4kg가 쪄버린 거예요. 팀에 복귀를 했는데 몸이 무거워서 내 마음대로 플레이가 거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부르크에서 정말로 위기의 시기가 옵니다. 손흥민이는 18살 되기 전에는 슈팅 연습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함부르크에 가서 이제 슈팅 연습을 시작을 한 그때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당신 본인이십니다, 실은. 본인이 축구를 배울 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상태에서 축구를 배우다 보니까 더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경기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나가고 뭐 나가고 피로도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막 나가서 너 잘하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 또 나가. 이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성적이라는 거죠. 그게 과연 선수를 위한 성적이냐는 거죠. 그 감독이나 그 팀 구단주나 이런 사람들 위한 성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축구를 기존에 시켜왔기 때문에 그 엘리트 축구를 이 아버님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8살까지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그 단계까지는
무리한 슈팅을 절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8살이 넘어갔고 성인이 됐고 이제 모두 다 자랐으니까 16살 이후부터 이제 그 슛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분데스리가에 뛰던 그 시절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바로 슈팅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4kg가 쪘던 그때 이 아들도 이제 너무 지치고 자기 이제 슬럼프에 빠진 거죠. 아빠 나 이번 휴식 기간에는 한국에 좀 가게 해줘. 대신 아빠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래갖고 정말로 이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 뭐 좀 친구도 만나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오자마자 그날부터 바로 이 슛 연습을 시킨 겁니다. 왼쪽 오른발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가마차기 훈련을 계속 시켰대요. 쇠학볕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여름인데 유럽 리그는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죠. 그래서 5월부터 끝나고 여름에 잠깐 휴식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가을부터 그다음에 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 기간이 휴가인데 그 여름 기간 휴가는 한국에서 이렇게 쬐약컷에서 바로 이 연습을 한 겁니다. 슛을 왼쪽 500개, 오른쪽 500개. 예. 정말로 힘들었다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쪘던 4kg 당연히 다 빠졌겠죠. 그리고 얼굴이 시꺼멓게 돌아와가지고 독일 선수들이 너 뭔 일 있었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오자마자 바로 6경기에서 15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팀이 이미 포기했었대요. 손흥민이 이제 선수생활 끝났다. 근데 오히려 가서 그 지옥 훈련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잘하니까 그 선수생활의 연기가 연장이 되고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왼발 슈팅 500번, 오른쪽 500번 바로 손흥민 존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흥민 존. 여기가 손흥민 존이죠. 여기에만 가면 무조건 골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그 위치죠. 예, 왼발로 찹니다. 바로 들어가죠. 저기는 골키퍼가 봐도 못 막아요. 옷 색깔 바뀌어서 여기가 손흥민이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차죠. 아까 왼발로 찼고요. 지금도 예 바로 그 위치입니다. 예, 이쪽 손흥민 존. 그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슛을 하는데 골대를 안 봐요. 골을 등지고 오른발 차는데도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스태그도 떠났어요. 나 저 슛할 때 골을 안 봤다라고. 느낌이 온다고 저 위치만 가면. 예. 지금도 왼발로 넣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로 이 슛이 예, 바로 23골을 넣어서 EPL에서 골든부츠를 탔던 바로 그 23번째 골입니다. 바로 이 골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가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바로 전생에 당신이 축구생을 하면서 겪어왔던 그 수많은 실패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 부분을 자식한테 그대로 아버님이 그걸 반대로 시켜준 거예요. 함부로 엘리트 축구 교실 가서 어린 나이에 다 크지도 않았는데 성적을 위해 애를 혹사시키는 그런 거 안 하고 18살까지 기본기에 충실하게 교육시키고 18살 되자마자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연습을 시켜서 남들보다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이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득점왕이 됐고요. 손흥민 존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실은 손흥민 존은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 그 2군데가 손흥민 존이 된 거라고 합니다. 투혼의 질주를 이어갑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무려 70m를 넘게 단독 돌파한 손흥민은 빽빽한 기쁨을 만끽하던 순간 손흥민은 다리가 풀린 듯 그네 그라운드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마스크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번의 월드컵 도전만에 이룬 기적 같은 16강 진출. 지난 2번의 월드컵에서 아쉬움의 눈물만 쏟아냈던 울보 손흥민의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기뻐하는 모습이 저렇게 어떻게 오열을 할까요? 아까 제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 이렇게 위에서 항공차로 쭉 나가는 모습 보실 때 이 선수가 패스할 때 7명이 둘러쌌잖아요. 예, 7명이. 왜 둘러쌌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왜냐하면 전 세계 축구 선수는 다 알아요. 손흥민이가 그 위치에 가면 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스프링 내자마자 상대팀의 모든 선수가 달려붙는 거예요. 이 친구 슛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7명이 다 달라붙어서 앞뒤로 막아버려서 슛 못하게 하려고 딱 막으니까 손흥민이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슛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쑥 집어넣은 거예요. 축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에 대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잠깐 얘가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부분이 아까 그 6년 그 다음에 또 독일 가서 아버지가 봐준 그 기간 그 다음에 얘 스스로가 토트넘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온 그 어시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어시스트가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의 최고의 어시스트로 인정을 받았죠. 정말 자랑스러웠죠. 대한민국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도 아닌데 방탄소년단의 BTS의 정국이가 개막식 노래를 부르고요.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마치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양 이렇게 언론을 타고요. 바로 16강 이 경기가 결승 그 전까지는 이 경기가 가장 재미있는 경기로 인식이 됐던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국뽕을 빵빵 올려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참고로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가 레버쿠젠 독일에 갔다가 지금의 영국 토트넘으로 갔습니다. 18세, 23세, 지금은 30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럽 리그, 우리나라 프로리그는 뛴 적도 없었고 우리나라 축구부도 1년밖에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모든 축구를 다 유럽에서 하다시피.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영국의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이 되는 과정 중에 이미 손흥민과 이 아버지는 이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간절히. 하지만 몸값이 비싸잖아요. 구단과 구단 간에 그 엄청난 실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레버쿠젠은 싫다 안 보낸다. 죽어도 안 보낸다. 3번의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되는 그걸 듣자마자 이 아버님은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레버쿠젠 단장을 뛰어가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뛰어가 잡은 모습이 계단을 3개씩 스컴에서 나왔던 인터뷰가 그 레버쿠젠 단장이 꿈에 나왔다 이렇게 말 제대로 못하고 너무 간절하다. 본인들이 간절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냈다고 좋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버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꿈에 나올 정도로 무서워서 결국 보냈다. 근데 단지 보낼 때 돈 더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끌면서 보냈어요. 자,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안아교절 이렇게 얼굴이 푹 패일 정도로 이런 지금 부상을 안고서 이 월드 경기를 뛴 거죠. 이 뼈가 4군데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 뼈가 한번 부러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약성 진통제를 놔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걸 거부했대요. 왜? 그걸 맞으면 월드컵에 도핑 검사 걸려서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도핑 검사에 안전한 타이레놀만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아플 것 같아요. 뼈가 다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아프거든요. 그거를 참고 뛴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렇게 좀 느끼지 않았나요? 손흥민 선수 치고 조금 경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슛을 못 넣지 이런 느낌을 가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억지로 뛴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환자가 뛴 거예요. 환자가. 저는 이 선수가 이것만 다친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만 많이 다쳤더라고요. 발바닥, 햄스트링이라 그러나요? 쥐나는데 종아리, 팔도 부러졌더구만요. 2000년도, 2010년도, 2015년도, 2021년도, 2017년도에 다친 부분이 다 있더구만요. 이렇게 매번 부상을 안고 뛰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세러모니는 뭔가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주로 이 찰칵 세러머니를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세러머니 많죠. 하트 세러머니, 슬라이딩하는 세러머니, 배트맨 세러머니, 왠지 미안하다고 비는 세러머니, 쉬혈한 세러머니, 키를 나타내는 세러머니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트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했던 하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쉬는 상대 도시의 팀이 손흥민을 한번 되게 이렇게 안 좋은 해코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거였고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도 파울을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파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실수로. 근데 그 상대방 선수가 되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골을 넣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미안하다는 세레모니를 했었던 선수입니다. 다 의미가 있었던 세레모니인데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했대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몇 번 나갔을까요? 3번 나갔습니다. 12년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처음 나갔고 이때가 사상 가장 좋은 조의 편성을 받았습니다. 약체만 보였어요. 알제리, 러시아 이런 팀과 만났는데 1승도 못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공항에 돌아왔을 때 위에는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시면서 적혀 있지만 실제 바닥을 보시면 떨어져 있어요. 뭔가가. 이게 뭐냐면 엿입니다. 엿. 우리나라 선수가 돌아올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선수단한테 엿을 던졌습니다. 엿 먹으라고. 그리고 4년 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2018년도에. 그때 마찬가지로 16강 진출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꺾었죠.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마지막 슛을 손흥민 선수가 그 특유의 빠른 발로 달려가서 비어있는 골문에 간신히 골라운 라인 아웃되기 전에 살짝 집어넣죠.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세계 랭킹 1위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이 선수들이 돌아오는데 계란을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에다가. 그것도.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공항에 아무런 투척물이 없는 깨끗한 정말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이 사인을 왜 보여드리냐면은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16강 가고 안 가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새 월드컵 다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뛰지 않았던가요? 그 면에서 정말 좀 우리나라 국민이 조금은 더 성장해지지 않을까. 12년 만에 드디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성장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8년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현역 공부문을 안 하고
3주간의 간단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해병대로 지원해서 가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1등상을 받은 거는 그 득점왕 골든부트상을 받은 거 그 두 가지가 1등상을 받은 겁니다. 손흥민도 엄청나게 프리미어리그 1등 트로피를 들고 싶고 혹은 월드컵 1등을 하고 싶겠죠. 인생 중에서.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그 추천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쓴 책이 없나 봤더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성찰,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비거나 눈이 오나 연습을 해야 된다. 집념,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본기를 해야 된다. 기본,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그래서 기본기 훈련을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철학, 죽을 때까지 공부는 멈출 수 없다. 참고로 아까 그 손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 보시면 그렇게 고상하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으시죠, 솔직히. 예,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손흥정 선생님은요, 1년에 책을 100권 읽으십니다. 그 100권의 책도 한 번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3번에 줄쳐가며 정독을 합니다. 한 책을 3번씩 읽으신대요.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줄치고요. 두 번째 빨간색으로 줄이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문장을 필사를 하신대요. 독서 노트를 만드시고요. 그 책은 버리신대요. 독서 노트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제일 슬펐다고 합니다. 역시 책을 읽으신 분들은 틀리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다. 행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준비해야 있었어야 된다. 그거 실천하신 거고요. 감사와 겸손. 축구는 위를 보고 하지만 승리를 바라보고 하지만 1등을 바라보고 하지만 삶은 아래를 바라봐라. 축구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 보세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사인해주고 가잖아요. 프리미어 끝나고 항상 손 들고 마지막 제일 늦게 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 빼고는 꼭 지키는 룰 2가지가 있대요. 하나, 사인 받으러 온 어린아이는 내 눈에 보이면 다 사인해준다. 사인하러 온 장애인이 보이면 차를 세워서라도 사인을 한다. 그걸 꼭 지키고 있대요, 지금까지도. 그걸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복. 축구 왜 열심히 하느냐? 행복하게 축구를 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1등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 기본기를 가르쳐주신 거라는 이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2가지 책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쓴 축구를 하며 생각했던 것들이란 책과요. 손흥정 선생님이 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이 2권의 책을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이 2권의 책을 읽고 제가 한마디로 만약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선불이다. 이 말이 이 책과 이 책 2책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후불에 익숙하잖아요. 짜장면을 사 먹으러 가면 맛있게 먹고 나서 나가면서 돈을 내시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후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프리미어 선수를 다 겪은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은 절대 후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철하게 철저하게 훈련을 했던 6년 동안 리프팅만 하고 비거나 눈이 오나 그렇게 연습만 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불을 그 가치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라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선불이다. 이 모습을 보고요. 이 아버지와 손흥민 선수 어떻게 좀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 저 다 큰 자식을 끝까지 저렇게 아빠가 옆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2책을 읽고 제가 아버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가 쓴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흥민이가 즐겁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축구를 즐겁게 하려면 축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축구를 잘하려면 매일같이 기본기를 익히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를 내 옛날 축구 경험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그 길을 알려줄 그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명을 나는 지켰을 뿐이다. 라는 격언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서는 멘토잖아요. 내 자식한테도 멘토일 수 있고요. 사회에서 강단에 서서 제자가 있어서 멘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 선배에 있어서 멘토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라서 멘토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내가 후배를 위해서 멘티를 위해서 해야 될 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이 기본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손흥정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멘티한테는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된다.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장입니다. 이 어릴 때 이 모습. 손흥민 선수가 9살 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공을 리프팅을 할 때 이 선수가 지금의 월드 클래스가 될 줄 알고 했을까요? 근데 아버님은 아마도 그 계획을 하시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기본기를 익히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는 손흥민의 나이는 아니죠, 물론.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50년 더 살 거거든요. 제가 50대라서 100세 인생 5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저 또한 기본기를 지켜서 제가 명강사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본기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슬럼프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과정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이런 격언을 알려주더라고요. 영건아, 네가 성공하려고는 나같이 기본기 캐라. 지금 하루 내가 기본기를 매일같이 익히면 나도 최소한 5년 후에는, 6년 후에는 손흥민까지는 안 돼도 월클 정도 수준의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인문학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다라면 제가 명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매일 강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지금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손흥민이가 대신 골 넣어준다고 그걸 행복해하고 끝날 게 아니라 바로 손흥민을 보실 때마다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기본기를 익혀나가시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본기를 익히고 계신가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